자, 다음은, 자, 연료 소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료 소비율은 뭐 차량의 어떤 기계적인 혹은 동력 성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자, 살펴보고서 넘어가도록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X축은 X축은 엔진의 RPM이죠. 자, 엔진의 회전수가 되고, 자, 이 엔진의 회전수인데, 자, 여기 보면 그래프가 3개가 있어요, 곡선이. 자, 첫 번째는 뭐죠? 엔진 회전수에 따른 출력입니다. 즉, 마력이죠. 자, 그래서 엔진의 회전수에 따른, 자, 마력 관계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이제 엔진의 성능 곡선에서 계속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엔진의 연료 소비량입니다. 자, 즉 엔진의 회전수에 따른 연료 소비량. 자, Q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엔진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그 연료 소비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곡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건 뭐냐면은 엔진의, 자, 회전수에 따른 뭐냐면은, 자, 여기 마력당 연료 소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력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이게 뭐죠? 마력당 시간당 구람.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PS는 엔진 출력 마력이죠. 그리고 Q가 요거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매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라고 했습니다. 매 시간당 연료 소비량인데, 자, 속도가 엔진의 RPM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왔어요. 당연하죠. RPM이 증가하면 1시간 동안에 연료 소비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동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자, 이거는 매 시간당 연료 소비량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자, 세 번째 여기 B라고 돼 있죠. 요 곡선, 요거는 매 마력당 연료 소비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시간 hour입니다. 매시 매 마력당 연료 소비량. 그리고 여기서 이 G는 g을 나타내는 겁니다. 킬로그램 할 때 그 g.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료 소비량을 할 때 요 곡선을 많이 따져요. 맨 아래에 있는 거. 즉, 매시, 매 마력당 연료 소비량이라 그랬죠. 자, 이 곡선 B인데, 이 곡선 B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연료 소비율이 최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RPM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요 단위가 뭐라 그랬죠? 매시, 매 마력당 소요되는 연료. 즉, 리터는 아니고 g으로 되어 있죠. 무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죠? 매시 매 마력당 소모되는 질량이 RPM이 증가함에 따라서 쭉 계속 감소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조금 올라갑니다. 즉 바로 요 위치, 가장 아래 최저점 요 위치로, 즉 엔진의 RPM이 요 RPM으로 계속 자동차가 주행할 때 연료 소비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연료 자체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즉 시간당 마력 땅 g수로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점, 최저점, 이 점을 상당하는 엔진 회전수로 차량을 운전할 때가 연료 소비율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그래프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연료 소비율의 표시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연비라고 그러죠. 연료 소비율에서 연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비라고 얘기하죠. 크게 보면 뭐 4가지, 뭐 이거 말고도 계속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연료 소비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냐면 1번이죠. 자, 1리터의 연료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 킬로미터 퍼 리터. 즉, 1리터로 몇 킬로 갈 수 있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 연료 소비율, 즉, 연비의 단위로는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서도 사용을 해요. 1km를 주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연료가 드냐. 즉, 1km 주행하는데 몇 리터의 연료가 드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연료. 이렇게 되고, 또는 단위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몇 리터의 연료를, 자, 소비하느냐. 자, 근데 이거는 좀 케이스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km로 1시간을 주행할 때하고 시속 100km로 1시간 주행할 때하고 당연히 연료 소비량이 틀리겠죠. 자,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연료를 사용하느냐, 그냥 그런 수치를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차량의 총 중량 또는 적재 중량을 곱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톤에다가 곱하기 주행거리 킬로미터예요. 자, 근데 슬롯이 리터, 즉 1리터의 연료로, 자,
몇 킬로를 주행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몇 킬로가 아니고 뭐죠? 화물을 몇 톤 싣고서 몇 킬로를 주행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수송 효율을 따질 때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4장에서 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또 볼게요. 자, 일정 노면을 일정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 연료 소비율은 그랬어요. 즉 연료 소비율을 우리가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엔진의 RPM 토크 특성 혹은 엔진의 RPM 그 마력 특성 이걸로 해서 우리가 연료 소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동차의 속도를 알고 있을 경우.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엔진 회전수 N, 엔진 회전수가 N입니다. X축이 엔진 회전수. 자, 이렇게 있죠. 엔진 회전수 N은 식 2-23의 차량 속도 V로부터.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죠? 엔진의 RPM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의 단수, 몇 단, 1단, 2단, 3단, 4단. 즉, 단수를 알고 있다는 건 뭐죠? 감속비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감속비는 변속기의 감속비에다가 종감속기의 감속비를 곱한 값이라 그랬어요. 총 감속비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 감속비. 자, 그래서 엔진의 단수, 그리고 또 뭐죠? 엔진의 그때 특정 RPM을 알고 있으면은 그때 자동차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V는 2πr I분의 N에다가 뭐 1000분의 60 이 식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자동차의 단수하고 엔진의 특정 RPM에 대해서 자동차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식을 우리가 반대로 엔진의 RPM N으로 다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엔진의 RPM N은 2πr 60에다가 분의 IV 1000.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N으로 해서 우리가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 앞에서는 예전에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의 단수하고 엔진의 특정 RPM을 알면은 자동차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역으로 뭐죠? 자동차의 단수하고 그 단수로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로 가느냐,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알면 현재 그 엔진의 RPM을 역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구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특정 속도 V를 주행할 때, 자, 마력도 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마력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가 V라는 속도, 시속 V km/h라는 속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려면 뭐죠? 주행 저항을 극복을 하면서, 즉 구동력이 주행 저항을 극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시속 V라는 속도로 주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행 저항을 극복하면서 주행하고 있어요. 즉 이게 구동력이 주행 저항만큼 발생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P는 뭐라 그랬죠? 자, P가 우리가 소요 마력인데 우리가 동력은 뭐라 그랬어요? 힘 곱하기 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행 저항이 힘이라 그랬죠? 힘 곱하기 속도. 이건 결국 뭐죠? 동력의 단위예요. 자, 근데 동력의 단위인데 지금 요거는 여기서는 주행 저항을 우리가 킬로그램 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km/h고. 자, 그러면 1마력이 보통 뭐라 그랬죠? 1마력은 75kg force m/s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75니까 이걸 75로 나눠주면은 75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게 시속이니까 자 3.6으로 나눠주면 m/s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죠? 우리가 마력 단위로 환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엔진에서 자 타이어까지 구동되는 동안에 동력 손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달 효율로 또 한번 나눠줘요. 이게 바로 자동차가 어떤 특정 저항, 주행 저항이 어떤 값일 때 시속 V km/h로 주행할 때 그때 소요되는 엔진의 소요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속력을 알고 있으면은 자, 소요 동력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한 속도로부터 엔진의 RPM을 구했고 또한 자동차의 속도로부터 엔진의 소요 마력도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료 소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각각의 주행 속도에 대해서 자, 식 2-26 바로 이거죠. 자동차의 속도를 알고 단수를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엔진의 RPM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식 2-6으로부터 우리가 엔진의 RPM N을 구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때 구한 RPM이 만약에 2000rpm이다. 그러면, 자, 엔진 성능 곡선에서, 자, 2000rpm이 여기죠. 그럼 2000rpm으로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럼 아까, 요게 뭐죠? 그래프 B. 연료 소비율이라 그랬죠? 매시 매 마력당 소모되는 구랑. 휘발유라든가 경유. 자, 쭉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대략 뭐 한 220 정도 나왔네요. 229g 정도 이렇게 연료가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그냥 소비되는 건 아니죠. 매시 매 마력당 220g의 연료가 소비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속도로부터 엔진의 회전수를 구해가지고 결국 연료 소비율을 구한 거고, 또 반대로 이번엔 뭐예요? 특정 속도에 대해서 마력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주행 속도, 주행 저항에 대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가지고서 소요 마력을 구했습니다. 엔진에. 그때 구한 마력이 만약에 40마력이다. 그러면 자, 40마력 쭉 가보면은, 자, 마력 곡선이 이거죠. RPM에 따른 마력 곡선이 이겁니다. 40마력에서 쭉 가서, 자, 밑으로 쭉 내리니까 바로 아까랑 같은 점이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엔진의 회전수로 하나 마력으로 하나 값은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동일한 차로 동일한 주행 상태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쭉 가면 역시 대략 뭐 220g 정도 이렇게 연료 소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한참 앞이죠. 그때는 엔진의 RPM을 가지고서 그리고 단수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주행 속도를 구했지만, 거꾸로 자동차의 주행 속도하고 단수를 알면은 엔진의 RPM을 구할 수 있고, 그 RPM으로부터 그때 연료 소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밑에 거는 뭐죠? 엔진의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알고, 그리고 그때 주행할 때의 주행 저항, 즉 구동력이죠. 구동력을 알면은 엔진의 소요 동력을 알 수 있고, 그 소요 동력으로부터 뭐예요? 자동차의 뭐죠? 연료 소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계산된 엔진의 회전수 또는 엔진의 소요 마력으로부터, 자, 이 엔진의 성능 곡선을 이용해서 엔진의 연료 소비율, 이 B라고 되어 있죠? 이 B값,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또 예로서 1시간 동안 속도 V로 주행을 계속한다고 가정하면, 자, 어떤 자동차가 1시간 동안 시속 V km/h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시간 동안의 주행거리를 우리가 D km라 그랬어요. 사실 뭐 같네요. 1시간 동안 시속 몇 킬로라고 하면 그 시속 몇 킬로가 바로 주행거리. 이거 같은 값이네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하여튼 주행거리를 1시간 동안 주행거리를 D km라고 했을 때, 이건 주행거리니까 per hour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때 이때 엔진의 필요 엔진 마력, PE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속도가 V고, 그리고 그때 주행저항을 극복하면서 가니까 그때 구동력 F가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주행저항하고 구동력하고는 같아요.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자, 그럼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것도 동력단위라 그랬죠? 자, 근데 동력단위인데, 이것을 3.6으로 나누면서 이거 시속이 m/s 단위로 바뀌고, 그리고 1마력은 75kg force m/s니까 75로 나눠주고, 그리고 엔진에서 차축, 즉 타이어까지 전달되는 전동 효율 뭐 0.9든 0.8이든 그걸로 나눠주면은 결국 이때 엔진의 소요 마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의 소요 마력을 구했어요. 자, 그럼 그때 1시간 동안의 연료 소비량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여기 뭐라 그랬죠? 마력이라 그랬죠? 마력. 그리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비단위, 매시, 매 마력당 소요되는 연료라 그랬어요. g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소요 동력을 알면은 그때 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 B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매시, 매 마력당 소요되는 연료, g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매시, 매 마력당. 일단 1시간이니까, 단위 시간이니까 시간은 동일하죠. 자, 근데 마력. 이건 1마력당이에요. 매시, 매 마력당. 1마력일 때 이렇게 1g이 g수가 소요가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마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건 이 단위 마력이지만 마력이니까 마력 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에다가 마력을 곱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매시 소비량을 어떻게 했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소요되는 리터로 계산했는데, 자, 지금 여기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으로 나눠줬어요.
자, 비중은 뭐죠? 일반적으로 물의 비중이 1일 때 휘발유의 비중은 보통 0.7에서 0.8 정도 사이입니다. 보통 0.7574 그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뭐 경유는 대략 0.82에서 0.87 정도. 그럼 이거를 비중으로 나눠줘야 이제 어떻게 돼요? 무게가 되겠죠, 구람수. 무게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리터로 표시했으니까 1리터는 뭐죠? 1000cc죠? 보통 뭐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그때 구람수가 물의 비중 111,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물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1g이죠? 근데 리터는 어떻게 돼요? 즉 1cc인데 리터는 1000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1000을 해준 겁니다. 나누기 1000을 해준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자, 그래서 1시간 동안 연료 소비료량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일 때는 그냥 비중이 1이겠죠. 근데 이제 휘발유니까, 휘발유나 경유는 비중이 물보다 낮으니까, 자, 연료 소비량은, 구람수는 더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감마, 자, 비중으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래서 1시간 동안 연료 소비량을 구했어요. 지금 뭐죠? 근데 1시간 동안 연료 소비량, 1시간 동안에 몇 리터를 사용하는가? 이렇게 구했고, 자, 그럼 그때의 연료 소비율, 연비를 B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연비가 뭐라 그랬죠? 1리터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즉, 킬로미터 퍼 리터죠. 자, 그러면 요 값에다가, 자, 뭘 해주냐면은, 아까 주행 거리, 아니면 그냥 속도를 곱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속도 V, 시속 100km 하면 100을 곱해줘도 관계없어요. 자, 주행 거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의 D예요. 그럼 뭐죠? 요거의 역수죠, 역수. 역수니까 뭐예요? 여기는 리터 퍼 아워인데 이게 분모로 갔으니까 결국 요 단위는 뭐가 됩니까? 리터 퍼 아워가 아니라 아워 퍼 리터가 되겠죠? 그죠? 아워 퍼 리터. 그리고 요거의 단위는 뭐죠? 속도니까 어떻게 돼요?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딱짝 소거되면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킬로미터 퍼 리터 단위로 이게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 정리하면은 B, P, 1000, 감마, V.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연비, 즉, 1리터당 몇 킬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앞에 엔진의 동력 성능, 그거에서 그 B 값을 구하고서 거기다가 이걸 계속 소마력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좀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자, 하나하나 의미 따져보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변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변속기는 우리가 이제 2장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 즉, 뭐 클러치, 변속기, 뭐 추진축,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이러한 동력 전달 장치를 배우면서 우리가 변속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자세히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 3장 들어가기 전에 변속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자동차용 이제 엔진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용 엔진. 자, 우리가 엔진의 성능 곡선 그때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봤죠? 이게 이제 엔진 성능 곡선이에요. X축이 엔진의 회전수, RPM이죠. 그리고 Y축이 뭐죠? 출력축, 요 곡선. 그리고 또 토크, RPM에 따른 토크 곡선도 이렇게 있고, 또 연비라고 해서, 자, 연료 소비율도 이렇게 곡선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보통 자동차의 엔진의 특성을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기계적인 성능, 즉 동력 성능은 자, 연비는 관계없고 일단 축토크하고 출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엔진 토크를 한번 보세요. 엔진 토크는 뭐라 그랬죠? 엔진 토크는 엔진의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회전 속도의 증가함에 따라 크게 변화가 없다 그랬죠? 즉, 회전 속도의 변화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쭉 거의 일직선에 가깝죠? 물론 처음보다 중간에 좀 토크가 올라가고 나중에 좀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RPM에서 최대 토크 구간은 있습니다. 그 점을 정점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좀 엔진 그 토크가 약간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엔진의 RPM에 따라 엄청나게 크게 변하고 그러진 않죠. 큰 차이가 없이 이런 경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RPM에 따른 토크 특성은 이렇고, 자, 출력은 어땠죠? 출력은 RPM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했어요. 비례적으로 쭉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여기다가 조금 꺾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출력은 뭐죠? 출력 P는 힘 곱하기 속도라 그랬고, 근데 속도 V는 원운동에서 뭐라 그랬죠? R 오메가라 그랬으니까 이 P는 FV도 되지만 T 오메가도 역시 출력이라 그랬습니다. 토크에다가 각속도 곱한 거. 자,
축 토크가 엔진의 RPM이 올라감에 따라 토크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구간만큼 파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T오메가에서 RPM이 증가함에 따라 토크 값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이 직선으로 안 가고 약간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엔진 출력 같은 경우도 보면은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여튼 이 엔진 속도는 일정하게 거의 증가하고, 그리고 토크는 변화가 없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구동력과 속도의 이상적인 관계는 아래에 있는 그림 2-16과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의 속도하고 구동력 관계,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즉, 자동차가 저속일 때는 구동력이 굉장히 크고,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동력이 점점 감소하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구동력은 뭐에 의해서 나오죠? 실제적으로는 이 토크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즉, 자동차의 RPM에 따른 토크 관계가 이 이상적인 관계처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지금 RPM에 따라서 토크 차이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관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조금 전에 자동차가 저속일 때는 토크가 커야 되고, 구동력이 커야 되고, 고속일 때는 구동력이 작다 그랬는데,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사로 같은 데 올라갈 때, 등판을 할 때는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즉, 경사로 주행할 때는 천천히 주행하면서 대신 뭐예요? 구동력이 굉장히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어요? 속도는 적지만 우리가 1단으로 보통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속일 때는 속도는 적지만 구동력은 커야 되고, 그리고 고속일 때는 주로 어떤 때 고속으로 주행하죠? 고속도로 주행할 때, 평지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주행저항 거의 없죠. 물론 빨리 가면 공기저항은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고속일 때는 구동력이 작고 저속일 때는 구동력이 커야 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와야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의 속도, 구동력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엔진 자체가 똑같이 RPM에 따른 토크 특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변속기가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가 토크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엔진의 RPM에 따라서, 그래서 자동차의 이상적인 구동력 하고 속도 관계, 요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변속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구동력과 속도의 이상적 관계는 이런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변속비에 변속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변속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했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속비, 우리가 기어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총 감속비, 혹은 구동력, 이런 말이 있었죠. 총 감속비는 뭐라 그랬죠? 총 감속비, 혹은 전 감속비, 전체 감속비죠. 이거는 뭐죠? 엔진과 구동바퀴 사이의 변속비, 혹은 감속비를 총 감속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엔진의 RPM이 2000인데, 바퀴가 돌아가는 RPM이 2000이 200으로 줄었다. 그러면 총 감속비는 뭐죠? 10이 되는 거죠. 즉, 회전 속도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돼요? 대신 10배로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총 감속비는 엔진과 구동바퀴 사이의 변속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때 이 총 감속비, 즉, 엔진과 구동바퀴 사이의 변속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먼저 뭐예요? 엔진에서 나온 게 클러치를 거쳐서 변속기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즉, 변속기에서 기어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5단 해가지고 변속기에 대해서 한번 감속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단수에 대해서, 즉 변속기를 거쳐서 나온 거는 최종 감속기어, 즉 종감속기어라 그랬죠. 종감속기어에서 한번 또 감속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속기의 변속비하고 종감속기어의 감속비를 곱한 거, 이거를 우리가 총 감속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동 토크는 또 어떻게 되죠? 엔진의 축 토크를 총 감속비를 곱해줘요. 자, 감속비가 10이다. 그러면 뭐죠? 회전수는 10분의 1로 줄지만, 타이어의 회전수는 10분의 1로 줄지만, 토크는 10배로 증가한다 그랬죠? 반대로. 자, 그래서 엔진의 축 토크에다가 총 감속비를 곱한 게 실제적으로 구동축, 즉 타이어의 구동 토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즉, 전달 효율. 뭐죠? 엔진에서 타이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동안에 에너지 손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실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90%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전달 효율, 뭐 0.9, 1이 100%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 효율까지 곱한 거를 우리가 그 타이어의 혹은 구동 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의 구동력, 그 자동차의 구동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타이어에 전달되는 그 토크를 타이어의 반경, 정확히 말하면 타이어의 유효 반경이라고 그랬죠. 원래 타이어의 반경이 있는데 하중을 가해주면 공기로 된 타이어니까 좀 찌그러져서 반경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타이어에 전달된 구동 토크를 타이어의 구동 반경으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구동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감속비하고 구동력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음에 변속비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기어 1단, 2단, 3단, 4단, 뭐 5단, 6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자동차가 뭐 4단 기어다. 그러면은 자, 그럼 단수 1단의 기어비가 있고 2단 기어비가 있고 3단 기어비가 있고 4단 기어비가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어비를 2는 정하지 않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어비, 각각의 단수에 대한 기어비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변속비, 즉 기어비죠. 감속비,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이 기어, 만약에 4단 자동차다. 4단 자동차라고 했을 때 기어비, 즉 변속비를 결정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양 끝을 먼저 합니다. 즉 1단하고 4단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1단 4단을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단 4단은 1단 4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이는 어떤 등비급수라든가 어떤 일정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 단계 기어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먼저 4단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4단. 즉 4단은 뭐죠? 기어가 4단 자동차인데 4단이면 4단은 결국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단수예요. 5단 기어다 그러면 5단이 최고 속도겠죠. 하여튼 최고 단수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최고 단수의 기어비, 즉 감속비를 먼저 결정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그 자동차에 요구되는 최고 속도 또는 가속 능력 및 연료 소비율 등이라 그랬는데 뭐 이거는 다 무시하고 일단 최고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에 요구되는 최고 속도가 얻어지도록 최종 감속기어, 이건 종감속기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감속기어의 감속비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변속기의 기어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최고 속도에서는 느닷없이 변속기 얘기는 없고 최종 감속기어, 종감속기어의 감속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의 변속기에서 최고 단수, 뭐 4단 기어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최고 단수는 4단이 되겠죠. 가장 기어비가 작겠죠. 그 자동차의 최고 단수는 일반적으로 엔진에서 나온 그 RPM하고 변속기를 거친 통과한 후에 나오는 그 RPM이 보통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엔진에서 나오는 그 회전이 변속기에서 더 큰 기어랑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결로 연결해서 그냥 변속기를 통해서 그대로 뒤 종감속기어로 그냥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직결이라는 뜻입니다. 변속기에서 따로 기어비, 감속을 안 해주고 그냥 통과하게 하는 게 최고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단은 결국 뭐죠? 변속기에서 변속을 안 하니까 결국 변속기를 거쳐서 나온 종감속기어, 그거로 해서 그 타이어의 회전 속도, 즉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결국 뭐죠? 4단 기어는 기어비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신 이 4단 기어가 아니라 최종 종감속 기어에 비례해서 그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단 기어가 결정이 됐어요. 기어 1이라 그랬죠? 즉 종감속 4단 기어는 결정 안 하고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이 최고 단수가 직결이 아니고 기어비가 뭐 1, 2, 3 1보다 큰 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어비가 0.9, 0.8 더 작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직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속비는 그냥 1. 자, 그러면 결국 그럼 변속기의 기어비는 1이죠. 단 종감속 기어의 감속비를 일단 첫 번째 1번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자, 우리가 변속기, 단속비 경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 끝을 먼저 한다 그랬죠? 4단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 이제 최저 단수. 즉, 가장 늦게 가고, 대신 구동력이 가장 큰 1단에 대한 감속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단에 대한 감속비는 어떻게 결정하냐?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그 자동차가, 최대 이 자동차는 몇 프로의 경사각을 올라가야 된다. 즉, 최대 등판 능력으로부터, 즉, 변속기의 최저 단수, 최저 기어의 감속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즉 30% 경사도로 올라가고 싶다. 40%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 기어비를, 그럼 그 경사도에 해당하는 뭐가 있죠? 등판 저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경사도 올라갈 때 구름 저항도 물론 있겠고, 등판 저항하고 구름 저항을 합친 그 저항값, 그 저항을 합친 게 결국 뭐죠? 그 저항, 등판 저항하고 구름 저항을 합친 전체 저항을 낼 수 있는, 그 저항력을 낼 수 있는 구동력, 그 구동력이 나오도록 1단 기어의 감속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 기어의 감속비를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1과 2에 의해서, 자, 1단 기어하고 4단 기어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과 2에 의해 직결의 경우, 이게 뭐죠? 4단 기어라 그랬죠? 4단 기어는 사실 기어비가 1이에요, 감속비가. 자, 그리고 최저속 기어, 즉 1단이죠. 최저속 기어의 자, 감속비가 결정이 되고, 그 중간 기어의 변속비, 즉 감속비는 일반적으로 등비급수적으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자, 사실 이 등비급수적으로 결정된다 그랬는데 이건 차량의 용도에 따라 틀려요. 일반적으로 등비급수적으로 많이 하지만 어떤 차는 뭐 따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틀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등비급수적으로 중간 단계, 즉 3단하고 2단하고 3단의 감속비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등비급수적으로 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G1, G2, G3, G4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 G1은 1단 기어, 이 G2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기어의 각각의 각 단수의 기어비, 즉 감속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등비급수적으로 중간 단계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1단 기어의 감속비분의 2단 기어의 감속비는 2단 기어의 감속비분의 3단 기어의 감속비, 즉 3단 기어의 감속비분의 4단, 즉 그 전후 단수의 기어비, 전후 단수의 기어비의 비율을 전부 다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후 단수의 기어비를 우리가 KG라고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결국 1단하고 2단하고 하면 1단의 기어비가 제일 크겠죠? 즉 0점 몇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2단하고 3단 역시 2단 기어의 감속비가 더 클 겁니다. 3단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0점 몇 나올 테고 3단하고 4단에도 역시 이것도 0점 몇 나오겠죠. 즉 전후 단수의 기어비를 전부 다 비를 똑같이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KG.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은 KG는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4단 기어라고 하면 1단하고 4단, 즉 G1단 기어비분의 4단 기어비의 세제곱근, 즉 뭐냐면 G1분의 G4의 3분의 1승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꼭 4단이 아니고 뭐 5단, 6단, N단까지도 될 수 있겠죠. 즉 기어 단수가 N단이다 그러면 결국 이 식은 G1분의 GN, 이게 단수를 얘기하는 거죠. GN의 뭐죠? N분의 1승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중간 단계에 자, 감속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는 총 4단 기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 4단의 기어비는 1.0입니다. 즉 직결이라는 뜻이죠. 엔진에서 나온 회전수가 4단에 연결을 하면은 변속기를 통해서 나올 때 회전수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종감속기어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추진축으로 연결해서. 자, 4단 기어의 감속비는 1.0. 그리고 1단 기어의 감속비가 3.0입니다. 자, 이럴 때 2단 기어와 3단 기어의 감속비는 몇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후 단수의 기어비의 비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단하고 4단만 알고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변속기의 감속비, 즉 기어비를 결정할 때는 최저 단수하고 최고 단수, 즉 최고 단수는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단수고 기어비고, 최저 단수, 즉 1단은 뭐죠? 우리가 원하는 등판로, 등판율을 올라갈 수 있도록 감속비, 즉 기어비를 정하는 게 1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단하고 4단, 최저하고 최고는 일단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 단수는 자, 아까 등비급수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똑같이 한다 그랬죠? KG.
자, 그 전후 단수 간의 거를. 그래서 KG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죠? 자, 여기 G1분의, 이건 뭐죠? 1단 기어의 감속비. 이거는 뭐죠? N단 기어, 최고 단수죠? 근데 여기서는 N단 기어는 4단이 되겠죠? 4단 기어니까. 자, G1분의 GN의 자, 4분의 1승 형태로, n분의 1승 형태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4단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G1. 1단의 감속비가 3.0이라 그랬고, 4단, 최고 단수 1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4분의 1, 4-1, 3승이죠? 그리고 3세제곱근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혹은 3분의 1에, 어떻게 하죠? 3분의 1에, 자, 3분의 1에, 자, 3분의 1승,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은 0.69336, 대략 0.6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KG, 전후 단수의 기어비의 B는 0.69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0.69는 뭐죠? 1단분의 2단 기어비분의 1단 기어비분의 2단 기어비의 B, 즉, G1분의 G2, G2분의 G3, G3분의 G4, 이게 KG라 그랬어요. 이게 0.69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단 기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2단 기어 들어간 게 어느 거죠? 자, 요걸 이용하면 되죠. G1분의 G2는 KG. 여기서 2단 기어, G2는 G1 넘어가면 G1의 KG. 이렇게 쓰면 되죠. G2는 G1의 KG. 자, 그러면 G1, 1단 기어 감속비는 3. 그리고 전후 단수의, 자, 기어비는 0.69 해주면은 2단 기어는 2.07. 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감속비를. 자, 3단은 어떻게 하면 되죠? 3단. 이건 뭐죠? G2분의 G3는 KG니까 G3는 뭐 G2 넘어가니까 G2의 KG. 자, G2 2단 기어 감속비 구했죠? 그러니까 2.07에다가 0.69 곱해주면 1.4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자, 아까 1단 기어는 3.0 원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4단 기어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 2단은 2.07, 3단은 자 2.4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속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이 뭐죠? 최저 단수하고 최고 단수의 감속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어떻게 하죠? 이 등비급수적으로 해서 중간 단계의 기어비를 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우리가 2장이죠. 2장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단 변속기를 갖춘 구동력 속도 곡선의 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 2-17.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축은 우리가 뭐죠? 자동차의 속도. Y축은 그 자동차의 구동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속도 구동력 곡선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속도 구동력 곡선에서 우리가 이 속도 구동력, 각 단수에 대한 구동력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었죠? 뭐로부터 구했죠? 엔진의 RPM 토크 특성, 즉 엔진 성능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자 4단부터 해가지고 4단, 3단, 2단, 1단 이렇게 모든 엔진의 RPM 토크 특성으로부터 자동차의 차속 구동력 관계를 우리가 단수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법도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여기 각 기어라는 거는 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 단수에 있어 속도가 각각 VA, VB, VC, VD일 때, 자, 속도가 VA, 즉 A점, 요 1단에서 A점 쭉 내려면 VA가 있고, 2단에 B점 쭉 내려면 VB, C단에 C점, D단에 C점. 요거는 뭐죠? A, B, C, D는 뭐예요? 각각의 단수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동력이 최대인 점, 꼭지점이죠. 자, 1단에서 구동력이 최고일 때가 A점, 2단에서 구동력이 최대일 때가 B점, 3단에서 구동력 최대일 때가 C, 4단에 최대일 때가 D입니다. 자, 그래서 각 기어에 있어 속도가 각각 VA, 구동력 최대일 때 속도 VA, 또 VB, VC, VD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단수에서. 자, VA, VB, VC, VD일 때, 자, 최대 구동력 ABCD가 얻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속도 VA, VB, VC, VD일 때 최대 구동력 ABCD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점을 기준으로 약간 전후로에서는 구동력이 조금씩 감소하죠. 조금씩 감소 이렇게 합니다. 요 점을 최대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구동력 곡선의 형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엔진의 RPM에 따른 토크 특성, 요 곡선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단
스케일만 틀리게 나온다 그랬죠. 요 곡선의 형태하고 요 곡선의 형태 비슷해요. 그리고 3단, 2단, 2단은 뭐예요? 이걸 양쪽에서 꾹 눌러서 찌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찌부러뜨리면 이게 이렇게 되고, 또 찌부러뜨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요 형태로 그대로 나온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엔진의 RPM에 따른 토크 곡선이 이렇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밑에가 볼록하게. 그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속도 구동력 곡선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엔진의 RPM 토크 곡선과 자동차의 속도 구동력 곡선은 형태는 유사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단 스케일만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최대 구동점 A점, 요점 빼놓고는 구동력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FGH점이 있습니다. 즉, 이 점은 뭐죠? 1단에서 최고 속도 2점, F는 2단에서 최고 속도, 그리고 G는 3단에서 최고 속도, H는 4단에서 최고 속도예요. 물론 구동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하여튼 속도는 이때가 최고가 될 겁니다. 왜? 엔진의 요점, 최고 RPM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그랬죠, 각각. 자, 그래서 EFGH는 엔진이 최고 속도를 내는 지점이니까 결국 뭐예요? 출력도 이때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RPM에서. 그래서 EFGH는 엔진이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EFGH, 이 끝선, E점, F점, G점, H점, 요거를 쭉 연결한 선이 있죠? 이렇게 쭉 연결한 거. 요 EFGH를 연결하는 곡선이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상적인 자동차의 구동력 속도 곡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 곡선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죠. 바로. 자, 그래서 요 EFGH를 연결하는 곡선이 그림 2-16의 이상 곡선에 합치도록 변속비를 결정한 겁니다. 이 변속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요 변속기, 각각의 변속기를 통해서 자동차의 속도 구동력 곡선을 구했고, 그리고 이 끝선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상적인 자동차의 속도 구동력 관계가 이렇게 나오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변속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속도가 각각 VE, VF, VG, VH일 때, 자, VE가 뭐죠? 요 2점. 각각의 단수에서 최고 속도가 됩니다. 2점 아래를 쭉 내리면 그때 1단에서 최고 속도 VE. F점 아래 쭉 내리면 2단에서 최고 속도 VF. G점 아래에서 내리면 3단에서 최고 속도 VG. 그리고 H점 아래에서 내리면 4단에서 최고 속도 VH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가 각각 VE, VF, VG, VH일 때는 엔진의 출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즉, 최고 출력을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요점. 자, 근데 그 이외의 속도, 즉, 빗금친 범위에서는 엔진 출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빗금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기어 단수의 변속을 하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쭉 1단을 주행하면서 악셀레이터를 쭉 밟아서, 자, 이 정도, 즉 V2라는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V. 자, 1단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죠. 이때 엔진의 RPM은 여기 5800rpm, 최고 RPM으로 막 엔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 가고 있어요. 이때 V2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가 그럼 더 이상 속도 증가를 할 수 없잖아요. 왜? 1단, 기어비 자체, 감속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1단의 최고 속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2단으로 딱 바꿨습니다. 자, 2단으로 딱 바꾸면 지금 현재 바꾸기 직전 단계에서 엔진의 RPM은 5800rpm 최고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기어를 2단으로 딱 바꿨어요. 그럼 감속비가 줄어들죠, 1단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딱 바꾸면 어디로 가야 되죠? 2단 기어에 또 역시 최고 RPM 5800에 해당하는 최고 속도 F점으로 바로 속도가 팍 이동을 해야 돼요. 증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1단의 최고점, 최고 속도 2점에서 2단으로 딱 변속을 하면 어떻게 되냐? 2단 기어로 뚝 떨어지면서 1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그냥 뚝 떨어져서 이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결국 뭐죠? 갑자기 RPM, 엔진의 RPM을 갑자기 억지로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RPM에 해당하는 어떤 5000rpm에서 어떤 특정 지점, 이것 뭐 4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일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최고속 V2라는 속도로 가다가 기어를 2단으로 딱 바꿨어요. 만약에 V가 뭐 시속 30km고 VF가 시속 만약에 50km다. 그럼 1단에서 2단으로 딱 바꾸는 순간 갑자기 바꾸면서 속도가 30km였던 게 50으로 바로 바뀔 수가 없죠.
왜? 속도가 증가하려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어떤 회전 질량 관성도 있고 자동차의 어떤 뭐죠? 관성, 원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동차 자체가 원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극복해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뚝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악셀을 밟으면 다시 쭉 해서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여기서 바로 떨어지고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 빗금친 부분은 뭐죠? 갑자기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단의 최고 RPM으로 주행을 하다가 3단으로 뚝 바꿨어요. 그럼 3단의 최고 속도는 원래 여기에요. 같은 RPM 5800이면 1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뚝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뭐예요? 빗금친 부분만큼 갑자기 속도가, 즉 뭐예요? 엔진의 회전 돌아가는 거를 강제로 막아버린 겁니다. 즉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브레이크 밟은 거와 거의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딱 떨어져요. 그럼 다시 뭐예요? RPM을 다시 올려야겠죠? 엔진의 RPM 쭉 올려서 다시 2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빗금친 부분이 다시 손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단도 뚝 하면 이쪽으로 가고, 자, 이 빗금친 부분이 역시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빗금친 부분에서는 쉽게 말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출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을 없애면 없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이 구간이,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작을수록, 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빗금친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변속기의 단수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 있는 4단 기어죠. 만약에 우리가 한 8단 기어로 했다고 쳐요. 그럼 중간에 여러 단, 7단, 8단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중간에 하나 또 있고, 중간에 하나 또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서 1로 바로 떨어지는 게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이 요만큼은 손실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어비를 아랫단계로 하면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자, 즉 떨어지는 단계가 중간에 변속기가 하나가 더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즉 변속 단수가 많아질수록 이 빗금친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뭐죠? 변속기의 단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효율이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연비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단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근데 변속기가 단수가 많아지면 4단 기어가 아니고 5단, 6단, 7단, 8단 말 그대로 100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속기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동시에 운전 조작도 번잡해짐으로 이상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 이건 수동 변속기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예전에, 지금은 다 오토로 돼 있죠. 예전에는 보통 수동 변속기였습니다. 수동 변속기 맨 처음에 출발 어떻게 하죠? 1단으로 가다가 조금 요 정도 어느 특정 지점이 이렇게 되면은 2단으로 다시 바꾸고, 특정 지점 되면 3단으로 바꾸고, 특정 지점 되면 4단 바꾸고, 계속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높은 구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인여 구동력, 가속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1단으로 가다가 2단 바꾸고 3단 바꾸고 순차적으로 이제 4단까지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기어를 계속. 근데 만약에 변속기가 진짜 4단이 아니고 한 10단 정도 돼봐요. 운전하는 사람 정신없죠. 계속 변속기 봉을 움직여야 되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운전 조작도 번잡해짐으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수동 변속기 얘기고, 사실 이게 자동 변속기는 사실 이게 변속기가 많으면 이 자체가 알아서 제어를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오토도 4단이 최고였지만 요새 6단, 심지어 8단도 나오고 9단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단수가 높은 게 많습니다. 근데 단수가 많을수록 좋다 그랬죠. 그리고 기어 변속을 할 때 딱딱 끊어지는 게 없으니까 기어 변속을 하면서 부드럽게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속도 증가가 되더라도. 자, 그래서 변속기는 사실은 단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많아지면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동차 가격도 무지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변속기가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이제 변속기 단수는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요 단수, 자, 이 변속기의 역할이 요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적인 자동차의 속도 구동력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변속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속기의 단수는 많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수가 많아지면 구조가 복잡해지고, 특히 스틱, 옛날 수동일 때는 운전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나 이 자동,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변속 단수가 많아져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변속 단수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2장 진도가 끝입니다. 하여튼 2장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2장을 끝나고 났으니까 다음에 3장부터는 이제 동력 전달 장치, 엔진은 빼고, 자,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종감속기어, 차동장치, 뭐 타이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감속기어에 대해서, 종감속기어래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